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이 이들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 일각에서도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연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질의 답변도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임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단단히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3명을 그대로 예정대로 장관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끝까지 임명을 시켰던 사람이 29명인데 이번에 3명을 추가하면 3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에서 아주 거의 2배, 3배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야당 반대에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레임들을 거의 최소화하기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하려면 끝까지 3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비친 거고 그 절차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재송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15일부터는 대통령이 3명을 정식으로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흘이 남았거든요. 저는 이 나흘 사이에 청와대가 당근했던 절충이 이루어져서 1명 정도는 저는 정리라는 민주당 표현하면 탈락하는 식으로 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심이 워낙 세고 당 내부에서도 뭐 교체 여론이 높은데 이걸 다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좀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재송부 기한이 14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는 청와대와 국회의 같은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부적으로는 대통령 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는. 지금 여당에서는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명의 낭만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흠결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 이렇게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당과는 계속 협상하고 있지만 야당과 송보서 채택 다시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확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일부를 정리하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되게 모술을 박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아무리 반대로 이것은 검증을 실패한 거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조용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 당이 너무 말하자면 좀 조용히 한 것도 저는 오히려 크게 좋을 건 없다라고 의견도 좀 개진하고 좀 이렇게 절충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너무 조용한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할 정도로 며칠 사이에 너무 민주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앞서 이상민 의원 아시죠? 5선에.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송영길 당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적절한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봤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제 대전 지역의 이제 5선 국회의원인데 그나마 당 중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자유한나라당에서 남원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그나마 쓴소리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민심이라는 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 출신이니까 아마 충청도 민심을 많이 귀담아 들었을 텐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충청도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윤석열이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여론을 과연 수렴을 할지
네. 말하자면 당의 의견들을 수렴할지 청와대가 아니면 대통령 뜻대로 그냥 그대로 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당과 청와대의 어떤 무게추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세 명의 후보자 인준 청문, 인준안 관련해서 불똥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또 튀었어요. 야당이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자, 여야 원내대표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난 위기 상황이니만큼 그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 또 어제로 국회의 인준 시한이 끝났으니만큼 조속히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본회의를 열어서 오늘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총리 인준 반대가 아니고요. 국무위원 후보들, 장관 후보자들과 국무총리 후보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인사안 전체가 한꺼번에 국회에 넘어가 있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어떤 또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송영길 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이 첫 시험 때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송 대표가 결국은 어떤 결단 내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송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 행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봅니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요. 국무총리 이제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겠다. 표결 처리하면 무조건 사실은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무총리 김부겸 총리 통과는 쿨하게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장관 3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장관 3명에 대한 최종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른바 송영길의 리더십이 상당히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당에서 상당히 어려울지 저는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3명을 예정대로 다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당대표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그리고 친문의 입지는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어떤 송영길이 어떤 정치력 그걸 상당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심을 얼마나 받들고 또 이게 정치에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복당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대선에 다시 한번 나오고 싶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 뭐 이미 충분히 대권 뜻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뭐 밝혔고 그리고 이제 당장 복당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당에 제대로 이제 당 국민의힘에 5%가 넘는 당 후보 없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입당은 뭐 가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2, 3일 이내로 입당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입당하기 전부터 지금 뭐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뭐 입당 애걸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야당 주자에 대해서도 거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격투기 전략이 1번이요.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거론했던 윤석열의 약점이 국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다라는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 약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격투기 프로 선수나 다름없는 홍준표 의원이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주목도도 높이고 또 대권 주자 1, 2위를 또 공격하면서 본인의 어떤 상승 효과도 높이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선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이상 의원들하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당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고 중진들은 당의 실리를 이제 생각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당이 좀 뭔가 신선하고 새로워야 되는 건데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당이 좀 강성 이미지라든지 노회한 이미지 보이고 다음 대선에도 좀 실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명도 아까운 판에 5% 넘는 대권 주자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많고 득이도 많고 대선에서도 훨씬 더 득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당권 대표로 나선 사람들 국민의힘 원 중에 한 10명 중에 10여 명 중에 지금 9명이 홍준표 전 의원의 이제 입당을 찬성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우여곡절은 있고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무리 없이 입당 이루어질 거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날치기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격투기 얘기하셨는데 계속해서 미래의 상대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여권의 1위고 윤석열은 이제 중도 1위고 지금 야권의 사실 여론조사하고 1위는 사실 홍준표입니다. 그렇게 지지도는 됩니까? 낮지만 윤석열 전 총장 빼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권의 1위고 중도의 1위는 윤석열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의 1위는 5% 정도지만 홍준표도 5% 정도만 밖에 안팎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세 사람이 3파전으로 가면은 본인 지지도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서 1, 2위를 이제 공격하는 것 이거는 이제 대선 주자들의 전략도 1번이죠, 가장 중요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이 입당한 이후로도 상당히 전방위로도 공격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와글하게 하고 그게 국민의힘의 경쟁력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죠. 초선들이 보기에는 저게 와글와글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게 뭐 시끄러운 내분이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중진들이 좋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와글와글 해서 국민들의 관심들을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카드를 좋게 보면 엄청나게 플러스 효과가 많은 거고 안 좋은 각도로 보면 상당히 좀 그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변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강성 보수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막고 이를테면 보수 부분의 구심점이 된다면 당 내나 당 외에 있는 중도층 인사들 윤석열이라든지 말이죠 안철수라는 같이 같이 결합해서 연대를 한다면 상당히 국민힘으로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홍준표가 와서 보수 역할하면서 중도를 끌어들이면서 시너지 할 수 있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온다면 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다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하고 원희룡 지사 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당직을 갖고 있는 주자 중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1명, 2명이나 아까운 판인데 데려와서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공사석에 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많이 이제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변했다고 변했다고 하고 앞으로 변했다고 변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은 원조 보수지 절대 강성 보수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지 행동으로. 그리고 강성 보수의 입장이나 노선을 택하고는 그래 앞으로 본인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흐름이라는 것이 어느 강성 좌파거나 강성 우파거나 하는 경우에 상당히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이 최근에 이 방송 과정이나 투표 과정 여러 가지 민심 여론조사 과정이 열심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더 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주자 중에 한 명이죠. 정세균 전 총리 지금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세균입니다.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시 여의도에 오니까 박수가 후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그걸 연기를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정말 이 최선의 숙고와 또 검증과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했어요. 책임 있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보관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할게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신경이야 당연히 쓰이지 안 쓰이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네, 오랜만에 정세균 전 총리 아주 밝은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네, 예. 여러 답변 중에 예. 지지율 올리는 방법을 내가 알았으면 벌써 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정세균 전 총리 지지율이 좀 낮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크 호스다, 제3의 후보다라고 주목을 받고 받았다가 옷을 벗고 대권주자로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데 다 좋은데 지금 60여 명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날카롭게 기자가 지적을 했다. 그럼 지지도를 올리는 방법이 뭘까 알았으면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왜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지 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 정세균의 DNA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NA를 바꿉니다. 무슨 과거에 정세균 젠틀맨에서 스트롱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발언도 가끔 세게 하고 조금 전에 그런 발언들 알면 내가 했게라든 이런 지지고 볶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른 편인데 이 정도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말투, 외모, 정책부터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바꿉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뉴 DJ 플랜이었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생생히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그 73살 먹은 어떤 노인이나 다름없는 연로한 대선 후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다못해 행커치프까지 해서 정책까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까지 완전히 다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정세균 하면은 이미 총리를 하고 국회의장 되고 국회의원도 5번, 6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개 다 압니다. 저분이 점잖고 실력도 있다라는 거를 예측 가능하죠. 그 역으로 새롭고 참신하고 뭔가 확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이 뭔가 국민들이 예상하는 충분히 예견한 예측 가능한 정세균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말이나 일부 행보 비슷하게 요만 세게 스트롱맨 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전방으로 완전히 본인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건 사실 좀 더 시간 다음에 주신다면
제가 말투부터 행동부터 시작해서 정책부터 시작해서 행보, 조직 관리 이런 거 싹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를테면 DJ 호남 지명 문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를 가야 되고 부산을 가야 되고 그런 거죠. 본인의 지지 기반하고 전혀 다른 허를 찔려야 되고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저 사람 정책인 마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행보와 전혀 다른 말과 말투와 정책과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광화문 포럼 화면이 나오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이 60여 명 참석했어요. 당내 기반은 탄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 정도는 대단하고요. 저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런데 저거는 정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치를 조금 아는 분들은 놀라지만 국민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표현이고 너무 교육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다른 장소에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저런 모임을 가졌을 때 장소도 좀 더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게 더 좋았다. 그렇죠. 장소도 전혀 예측 불한 장소에서 오는 사람도 60명이 새 과시가 아니라 전혀 국민 과시하는 거죠. 민생 과시하는 거죠. 전혀 독특한 사람들과 전혀 특이한 대화를 해서 감동을 주는 것.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정세균보다 더 많은 100명의 의원들을 총동원했다. 어느 의원이. 그럼 더 놀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 셋째도 민심 위주로 전략을 짜고 행보를 해야지 정치인들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행동을 하고 하면 국민들이 전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요즘에 이른바 대중 주도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감성 시대고 그러니까 대중들 국민들의 어떤 감성을 얻는 행보를 해야지 정치인들 위주로 조직 파워 새 과시 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까지 모두 다 바뀌어야 한다. DNA.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